2019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어떻게 해도 팔리지 않던 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그것도 규모가 큰 땅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그 땅을 누가 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건설사들이 사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금액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비쌌는데요. 그마저도 서로 경쟁을 하다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사실 당시 건설사들이 실제로 쓴 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상업시설들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걸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건축비와 인건비도 오르면서 더욱 올라갔죠. 그렇게 높아진 분양가에도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경쟁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공식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이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양가보다 싸다고 몰려들기는커녕 아직도 비싸다며 관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만한 투자처인 신축 아파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종현 씨는 송도 609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84A 타입은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준공 이후 분양권의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에서 1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종현 씨는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0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 붕괴 이슈로 안 좋은 평가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계속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16층 이상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7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확대 정책 의도는 매우 좋지만 완공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양주는 한때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GTX와 8호선,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그리고 왕숙신도시 개발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그 남양주.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남양주 부동산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다산역 주변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1억에서 9억 초반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도심 중심에서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에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와부읍 덕소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20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38% 하락이죠. 남양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별내와 다산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특히 GTX와 8호선 연장 계획은 남양주를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별내역 주변과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의 미래 가치를 내세운 분양 광고까지. 남양주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남양주는 그때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다산역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억 후반 9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2023년엔 7억대까지 급락했던 적도 있었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만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대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죠. 부동산 업계에선 고점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가가 저렴했던 만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는 불만도 터져나오죠. 실제로 남양주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0%가량 늘었지만 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게 바닥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훈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34평 아파트를 11억에 샀습니다. 신도시와 역개발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남양주는 절대 망할 리 없다며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남양주 아파트는 8호선 개통으로 15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훈 씨는 전세 6억 2천만 원을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서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7억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영훈 씨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모았던 돈 다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영훈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영훈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남양주에 정말 많아요. 특히 남양주는 상승장 후반부의 거래량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영훈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남양주 별내 신도시의 대표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별내역 주변 단지는 다산 신도시 다음으로 남양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잠실까지 20분대로 도착 가능하다는 8호선에 대한 기대감과 역세권 인프라 그리고 깔끔한 도심까지. 2021년만 해도 별내역 인근의 38평 아파트는 10억, 11억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11억까지 올랐던 별내역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23년 7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거래량은 고작 3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며 한숨을 쉬어요. 또 4호선 별내 별가람역 앞 별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2021년 9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3월 5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4억 2천만 원이 빠진 거죠. 지금은 다소 회복해서 7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고점까진 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남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 11,500건으로 2023년 대비 2,000건이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남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민정 씨는 40대 중반 사업가입니다. 2021년 다산 신도시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다산역 근처 1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남양주는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민정 씨는 은행 대출 7억, 자기 돈 5억을 모아 총 12억의 상가를 계약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초기엔 임대 문의가 제법 들어왔어요. 심지어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내렸는데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가는 벌써 4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쳐 300만 원이 빠져나가죠. 민정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상가를 10억에 내놓았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12억에 계약한 상가는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남양주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5년 기준 27%에 달합니다. 임대료는 2021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어요. 다산 신도시와 별내의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상가들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텅 빈 곳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상가는 준공 후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죠. 소유자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현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예요. 2019년 다산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열었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는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넘게 썼어요. 남양주는 젊은 층이 많고 인구도 늘어나는 분위기라 고깃집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주말엔 손님으로 북적였죠. 종현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게다가 근처에 무한리필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종현 씨의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었어요. 매출은 반토막 났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졌습니다.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5년 초 가게를 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지금까지 장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권리금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권리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죠. 남양주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다산역 주변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1억에서 9억 초반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신도시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죠. 그 중에서도 와부읍 덕소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20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38% 하락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2020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의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는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특히 미분양된 상업시설의 경우 할인 분양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매수자는 없어요.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남양주는 여러 호재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비슷한 사례로 하남의 미사신도시도 상업시설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로 고전 중이죠. 그렇다고 남양주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양주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인프라, 학군과 공원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남양주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잃은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남양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남양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양주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전원생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고 공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유가 되면 텃밭도 가꿀 수 있죠. 물론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히 모든 게 낭만적입니다. 특히 계절이 변화할 때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단독주택의 삶은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요즘 들어 이런 단독주택들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걸까요?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유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벌레가 많답니다. 또 잡초는 뽑아도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 커뮤니티나 냉난방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팔고 싶을 때 팔기 어렵다는 것.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버려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거나 현상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찾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 등이 노후되고 매매 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처분할 경우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시세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보고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더 그렇죠. 이외에도 사소한 집수리는 직접 해야 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골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집이 있습니다. 도로 양옆으론 논밭이 쭉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서야 집이 보입니다. 왜 이런 곳에 집을 짓나 싶겠지만 이 집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땅값과 건축 비용까지 총 7억을 들인 집인데요. 이 집이 최근 경매로 나왔습니다. 3억대의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이 안 되고 있죠. 반값보다 저렴한데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높습니다. 미화 씨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하던 분인데 2년 전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집 앞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4억 8천만 원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서울의 전세 가격보다 싸게 단독주택을 샀고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는데 이사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장을 한번 보려면 차로 30분, 그리고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편의시설도 없었어요. 게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 하천이 범람할까 무서웠대요. 냉난 방비도 문제였어요. 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춥고 더워서 추가로 보수 작업을 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귀농 귀촌 생활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미화 씨처럼 시골 생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가 넘쳐나는 거죠. 게다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이 160만 가구나 되어 이건 전체 주택의 9% 수준입니다.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양평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방에는 침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주인이 집을 두고 떠난 지 한참은 된 듯해요. 건축 정보를 보니 2020년에 지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집의 시세는 8억이었습니다. 비싸죠. 실제 가치는 한참 떨어질 텐데. 거실 창밖으로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 보니 방치된 늪지가 정면에 자리하고 있어요. 경치 좋다고 집 지었는데 늪이 웬 말인가 싶죠. 여름엔 벌레 유충들이 득실대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산 경쟁으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 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 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단독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가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2024년에 경기도 외곽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쇼핑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겠습니다. 지상 2층 단독주택과 지하차고를 갖추고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155평, 건물 면적은 83평입니다.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돼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세의 반값인데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2025년 이 지역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 중이지만 지방 시골은 하락세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 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특히 전원주택은 빈집 150만 호 시대의 수요 감소와 유지비 폭등으로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전에 전세나 월세로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주는 한때 경기 북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의정부시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죠. 옥정신도시, 고읍지구, GTX 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소식까지 개발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양주.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양주를 찾아가 확인한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주는 2010년대부터 경기 북부의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의 대규모 개발, GTX 개통과 7호선 연장 계획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옥정신도시의 새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신도시 인프라, 고읍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 소식까지. 양주는 수도권 투자자들과 경기 북부 사람들의 투자처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승장,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양주는 앞으로 경기 남부처럼 오를 거예요, 라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엔 양주 옥정신도시 곧 10억 간다, 이런 꿈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 양주의 부동산 시장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옥정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 7억, 8억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2023년엔 4억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현재 신축 아파트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점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립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려는 사람은 드물어요. 2025년 10월 기준 양주시 아파트 매물은 약 6천 건으로 작년 4천 건보다 50%나 늘었어요. 반면 거래량은 2023년보다 30% 가까이 줄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수자들 사이에선 지금 가격도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양주는 이제 끝났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중 씨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21년 양주 옥정신도시에 대박 노블랜드 33평을 7억 2천만 원에 샀어요. 2021년식 신축 아파트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죠. 아파트는 옥정 호수공원과 중심 상권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좋았습니다. 또 7호선 연장 소식에 집값이 뛸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옥정은 앞으로 서울로 접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거라며 열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유튜브엔 양주 아파트 8억은 기본이고 10억까지 간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전세 4억 5천만 원을 끼고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어요. 자기 돈은 2억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더 받을 생각에 미소 짓곤 했죠.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금리 인상과 양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함께 떨어졌고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2년도 안 돼서 3억 1천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죠. 게다가 동일한 시기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민수 씨는 급히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자금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제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처럼 갭 투자로 양주 아파트를 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옥정 신도시는 2020년, 2021년 상승장일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민수 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엔 양주의 고읍지구로 가볼까요? 고읍지구는 옥정신도시가 생기기 한참 전 이미 개발이 된 택지지구로 옥정신도시와 함께 양주 부동산의 중심지로 꼽혔어요. 7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양주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경기 북부 최고의 투자처라는 기대가 가득했죠. 2021년 7호선 개통역 역세권 38평 아파트는 2009년식 아파트임에도 6억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읍지구의 대표단지 해동마을 유승 한내들 32평은 2021년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3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지만 올해 총 5건 거래된 게 전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한숨을 쉽니다. 특히 고읍의 한 아파트 49평은 2021년 7억 4천만 원이었던 게 2025년 8월 4억 7백만 원에 거래되며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들어서도 양주시 아파트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이 늘어나는 와중에 소유자들도 기존 아파트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죠.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수진 씨는 40대 중반의 사업가예요. 2020년 옥정신도시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중심 상권에 위치한 1층 상가를 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양주는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기가 뜨거웠죠. 수진 씨는 대출 3억, 자기 돈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대박 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 사무실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은 은행 예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경제 불황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목표치보다 한참 낮췄는데도 임차인이 없었어요. 상가는 4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40만 원과 대출이자 110만 원, 총 150만 원이 빠져나가죠. 수진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상가를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동일 평형의 상가가 현재 4억대에 나왔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5년 기준 35%에 달해요. 고읍지구 쪽 상가는 메인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관리비 체납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실로 방치된 상가들은 다 분양이 완료된 상가들입니다. 분양 당시엔 상업시설 붐으로 금방 완판됐었죠.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관리비와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지훈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예요. 2019년 옥정신도시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1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죠. 옥정은 신도시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 카페가 잘 될 거라 믿었어요. 초기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주말엔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훈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카페는 매출이 반토막 났고 월세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수수료를 내고 나면 큰 이익이 안 됐죠. 결국 2025년 초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그간의 노력을 생각해 권리금을 5천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권리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훈 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도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격히 줄었어요. 옥정 신도시의 이편한 세상 옥정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4억 8천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하락했어요. 그나마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의 아파트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외곽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양주 삼숭동의 자이 아파트는 2021년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초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32% 하락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를 많이 내렸는데도 수요가 크게 줄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의 상업시설은 미분양 매물도 많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양주는 GTX와 7호선 연장 같은 호재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의정부 밀락지구도 상업시설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양주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양주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7호선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는 학군, 공원, 편의시설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앞으로 2, 3년 길게 보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가투자와 전원주택 같은 비주류 부동산은 정말 위험해요. 양주에서 상가나 전원주택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잃은 사례가 주변에 많아요.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을 방문해보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분양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양주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며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양주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엔 더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상승장 부부는 안양의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 생활을 접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 모든 게 완벽했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망설이던 부부에게 부동산 실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마는데요. 이 부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초반 명진 씨네 부부는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돈을 착착 모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쌓여 은행 잔고는 4억 가까이 됐고 그 덕에 생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승장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핫했고 뉴스에서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은 서울이 가깝고 지하철과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투자자들과 지방의 부자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안양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명진 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양 집값이 미쳤어요.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친한 손님이 술 한 잔 걸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에 동의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간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것 같아. 계속 지내던 전셋집은 편했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됐죠. 부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명진 씨는 요즘 호재로 안양이 뜬다는데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가자. 그러던 중 안양시 동안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에 지어진 단지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재건축만 진행되면 수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명진 씨가 검색을 해보니 84타입이 2020년에는 7억대였는데 2021년 중순에는 이미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가 봐. 부지가 크니까 새로 지으면 수천 세대 규모가 될 거야. 그럼 가치가 폭등할 텐데. 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직접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단지 뒤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단지에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 우리 가게 출퇴근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명진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서 사는 생활은 끝이야. 이사 후를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왔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죠. 단지 앞 부동산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건축 호재로 더 오를 거예요. 지난주엔 서울에서 두 팀이나 보러 왔어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자본이 5억밖에 안 됐지만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5억은 기본이었죠. 게다가 당시엔 대출 금리도 낮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해야지. 소연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명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대출 금액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연 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땐 정말 새 집이 생기는 거야. 더 기다리다간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았고 매물을 놓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모았던 자본에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명진 씨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입주는 한 달 후에 이뤄졌고 부부는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녹지도 많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명진 씨도 동의하면서 맞아, 재건축되면 대박 날 거야. 게다가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잘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사한 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게 돼서 좋아. 이제 내 방도 따로 생겼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도 이 아파트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세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야. 재건축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가게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범계역에서 집까지 차로 가까운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졌고 장사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2022년 3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에 거래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호가는 더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타이밍 좋게 잘 샀어. 명진 씨가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재건축 조합 설립 단계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래. 부동산 카페에 호재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부부는 밤에 거실에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프리미엄 붙여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아이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을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지 근처 부동산 유리창에는 12억, 13억이라고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이익이네. 아냐, 아직은 더 오르겠지. 유튜브에서도 안양의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주로 자주 등장했죠. 또 유명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근교에 싸고 입지 좋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 덕분에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욕심. 이제 2억 3억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여름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 투자로 성공한 기분이네요. 소연 씨도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담금 좀 들더라도 새집 되면 가치가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고 가게 매출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네. 명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물가만 오르고 관리비도 학원비도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계속 늘고 있네. 2023년 들어서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4월 부동산 앱에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명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억 가던 게 8억 초반까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니 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식었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가 폭등하고 분담금이 세대당 수억씩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고 투자하겠어요? 기존 주민들만 버티는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는 밤마다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린 전 재산에 영끌까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부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삼가며 버텼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재건축만 되면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엔 재건축 호재로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얘기만 나와. 우리처럼 무리했던 걸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말 시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에 산 집이 불과 2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 손실. 명진 씨는 중개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요즘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건축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재건축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사업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네. 분담금 때문에 아무도 안 사.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한 터라 현금이 바닥났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그마저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뛰어놀았지만 부부는 밤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샀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소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명진 씨는 나도 오를 줄 알았지. 재건축 기대감에 산 거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지 고르고 책상 위치를 정하며 설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을 산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제 불안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요도 줄고 전세 수요도 둔화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세는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10월 최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10억에 매수한 집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었죠.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0억이라는 정고점까지 회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값 얼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진 씨는 어느 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 전세 살다가 지금쯤 샀다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최명진 부부처럼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까지 걸린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양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2021년 9월 84타입이 최고가 12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는 8억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안양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양은 서울 근교라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고금리의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6월 이후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행복해할 수도 누군가는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기에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된다는 말.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던 중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쓴 글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됩니다.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 당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는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자랑했죠.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전세 생활과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청약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사자니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이런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얘기와 폭등한다는 영상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본이 없는 분들은 갭 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 사람들도 와서 투자한대요. 저희도 그쪽에 샀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완벽한 계획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평택 용이동에 위치한 2015년식 준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는 624세대로 규모도 꽤 컸죠. 블로그나 부동산 카페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금호올림 2단지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천만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다음 갈아타기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 비싸게 팔고 동탄 신축으로 갈아타자.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이 소비는 그들의 재정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10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1억 1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오른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9월 기준 약 5억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포레스트 자이 역시 84타입 기준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5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며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 후반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상가들의 공실이 적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60대 주민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데 한 번 가려면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산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사장님은 세교는 오산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고 역세권이라 젊은 층이 많이 찾죠.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 5억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5, 6억대에 거래되며 동탄이나 용인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 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규모 상업시설과 병원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반도체 산업의 확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 고덕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중위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저가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산과 평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상승장, 그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은 없어. 남양주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8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6억 초반 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2억 이상 올랐던 겁니다. 망설이던 그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큰 결심을 하고 마는데요. 상민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봄 39세 김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던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골프나 명품에도 관심이 없었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며 지냈죠. 그 덕에 통장 잔고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오르는 걸 보고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축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산을 쌓는 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휴식 시간도 없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오를 거야. 남양주에 투자해서 2억 이상 수익을 냈다는 지인의 이야기는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산 신도시 임장에 나섰죠.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과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이었습니다. 2021년 중순 당시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이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갭 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행복한 상상만 가득했습니다.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투자한 걸 자랑했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으면 좀 알려줘봐. 부동산 아는 곳 있으면 소개도 해줘.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가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가 모은 돈을 다 끌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한참이 지났고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상민 씨가 매수한 아파트는 최근 7억 9,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손해 중이죠.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10월 상민시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9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2019년식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9월에는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4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남양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별내와 다산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GTX와 8호선 연장 계획은 남양주를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에 미래 가치를 내세운 분양 광고까지.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남양주는 그때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다산의 30평대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억 후반, 9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2023년엔 7억대까지 급락했던 적도 있었죠. 저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남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 11,500건으로 2023년 대비 2,000건이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상승장일 때 남양주의 비주거용 부동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문제는 막상 준공 후 3년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80%가 비어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흥 백오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승장 30평대가 9억, 10억까지 갔던 그 유명한 백오 신도시. 40대 중반 종현 씨의 눈엔 백오 신도시의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어. 전세 끼고 사면 안전할 거야.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가득했죠. 신도시 메인 위치,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망설이던 그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종현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현 씨는 2022년 말 시흥 백옷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백옷은 시흥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신도시와 광역철도 개발 등 여러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그는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반 서밋 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을 9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어차피 전세 끼고 매수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세 시세도 계속 올라서 나중에 더 올려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 전세와 매매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역전세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아파트를 매도할까 고민해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억 3천만 원에 샀던 집값이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손해만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산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시흥 백오 신도시 요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청도 많아서 오늘 시흥의 현장을 샅샅이 훑어보려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가족끼리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제 주변에도 집값 때문에 다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오르고 살기 점점 팍팍해지니까요. 일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백오 신도시의 중심부로 나가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핫플레이스였죠. 중심부의 공원과 대규모 상업시설들, 신세계 아울렛에 서울대병원과 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백옷 대장 아파트부터 얘기해볼까요? 호반 서밋과 SK뷰가 백옷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단지들로 꼽히죠. 입지가 워낙 좋아요. 신도시 중심부에 공원과 학교 접근성도 좋고 근처에 생활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이 주변 30평대 아파트가 2021년엔 9억 10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2023년 초엔 5억 초중반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6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은 2025년 6월 이후 거의 없고 여전히 침체기라는 게 업계 얘기예요. 동욱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1년에 백옷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중심 상권에 1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백옷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상가 투자붐이 일었죠. 동욱 씨는 은행 대출 4억, 자기 돈 3억 해서 총 7억 들여 1층 상가를 계약했어요. 위치가 주상복합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이라 뭐가 들어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초기에는 부동산을 통해 문의도 꽤 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권이 죽었어요. 임대료를 꽤 많이 깎아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공실이 벌써 3년째예요. 매달 관리비 수십만 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공실이 몇 년째 이어지자 반은 포기했어요. 스트레스로 머리도 다 빠졌다고 하소연했어요. 아내와는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됐대요. 7억에 계약한 상가를 지금 6억 2천만 원에 내놨는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이자랑 다 합치면 손실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해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백오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2023년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긴 상가 분양이 잘 됐던 곳인 만큼 동욱 씨처럼 상가 투자로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뉴 프랑 주변이 핵심 상권인데 2층은 빈 곳이 너무 많고 1층인데도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2025년 기준 공실률 30%는 기본이고 준공 이후 계속 공실인 곳도 많아요. 상가 주인들 관리비랑 이자만 매달 내고 있겠죠? 심각해요, 진짜.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는데 수익률이 안 맞습니다. 105 신도시 거주하기엔 너무 좋아요. 큰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상권으론 썩 좋지 않습니다. 1층이야 그나마 유동인구로 해결이 되지만 2층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105세 상가는 2010년대 후반 신도시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엄청 높게 책정됐어요. 그럼에도 완판됐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권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가는 신도시답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민호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20년 아브뉴프랑에서 스시집을 열었어요.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서 열었죠. 분양가는 6억이었고 인테리어에 7천만 원을 썼습니다. 105은 배우 단지가 많고 신도시라 스시집이 잘 될 거라고 봤어요. 초반엔 장사가 잘 됐어요.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로 SNS에 홍보가 되면서 주말 저녁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어요. 하루에 200만 원을 번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이 찾아왔던 거죠. 또 주변에 경쟁 스시집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호 씨의 가게는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안 되면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져서 점심 메뉴도 추가하고 각종 할인 행사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에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다가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대요. 민호 씨는 다른 스시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빚 갚고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05 상가들의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105 상권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105세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밑이 다 상가죠. 게다가 상업용 프라자 건물도 정말 많은데요. 근데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다. 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카페면 카페, 고깃집이면 고깃집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사는 주민들 아니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시흥 105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신도시라서 고층 건물들이 멋있게 서 있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있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고가였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얼마 전엔 최고가 8억 1천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충격을 줬죠. 초기에 3, 4억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은 수익 구간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후반부에 영끌에서 들어온 분들은 손해가 막심하죠. 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105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2021년 105 SK뷰 34평을 9억 9,500만 원에 샀죠. 105은 앞으로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부부나 가족 간 사이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미래가 걸릴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 시흥 105 부동산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105 아파트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대표단지 전용 84타입이 8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으로 3억 하락했어요.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거예요. 거래량은 2025년 초 기준 2024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지만 6월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물 건수는 9,600건으로 2023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래량은 4,100건으로 작년 5,800건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가 하락세지만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며 침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매물을 던지면서 공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양 혜택에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았던 주인들은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도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시흥의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기준 9,666건으로 2023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좁은 지역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에서 산 아파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매물 누적 때문이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교통망 개발, 지역 활성화 정책 등 호재가 많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땐 더욱 그렇죠. 부동산 투자자들 겉으론 부자같이 보여도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이나 노후 자금 날린 사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시흥 105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전세와 매매 시세, 거래량, 그리고 공실률과 임대료 전부 다 체크하셔야 해요. 시흥 105 신도시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